사람의 목숨은 다 똑같은데 왕의 목숨과 일반인들의 목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경제적 정의는 존재하는가? 저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의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단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자리하게 된 이유는요, 진행자라기보다 박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콘텐츠에서 약간의 다양함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이렇게 막 장황하게 드리기보다 제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건 이제 박사님의 견해와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는 느낌적으로 오긴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경제에서의 정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사님께 생각하시는 경제 정의란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과연 이 정의라는 것이 누가 이끌고 있으며 누가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 그것의 혜택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대부분의 국민들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석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 중세가 무너지고 봉건이 무너지고 중세, 근대,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자유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 민주라는 것,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독립헌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고,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거는 맞는데 계급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 똑같은데 왕의 목숨과 일반인들의 목숨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법안, 그 사람이 만든 생각, 그 사람이 주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실험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분배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릴 때 상당히 불편부당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거를 100% 완벽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구에게든지 다 분배를 하라 할 수는 없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사실 지난한 인류 역사 속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러면 당장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극렬한 차이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산업혁명에 거쳐서 러시아 산업혁명 과정에서 짜르가 행하고 있던 그 많은 폭행, 그 권력에 대응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평등하지 않게 다루어도 괜찮은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켜본 결과, 야, 이거 자본주의 시장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기득권을 가진 이 자본가들만 살을 찌울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이거는 옳지 않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생명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생명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의 근간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생산은 분배에 앞선다. 그러니까 분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강조하는 거죠.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분배 측면에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전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불편부당하게 나눠줄 수 있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지상낙원의 세계가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체제는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지옥인가? 한편으로 보면 지상지옥의 세계죠. 왜? 경쟁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법을 앞세워서 힘없는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사다리를 걷어차도 밑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이 있으니까 더 이상 기득권자들에게 자기의 주권과 인권과 자유와 민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처칠이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자본주의는 차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이에크가 말했던 노예로 가는 길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자칫 잘못해서 이 분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사회적 정의를 강조를 하게 되면
사회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이 귀에 쏠깃하게 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하나의 이념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된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리면 사회주의에 공산당이 힘이 있어요? 비공산당원이 힘이 있어요? 사실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국가들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진정한 평등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그렇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인민들 그러잖아요. 중국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인민의 뜻을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국민은 중국 언어로 중국말로 공민이라 그래요. 그럼 중국 인민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걸까요? 뜻이 공산당원과 정의가 그렇게 돼 있대요. 공산당원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그러면 중국이 경제정책을 펼칠 때 인민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민은 공민, 즉 중국 14억 인구 전체를 말할까요? 1억의 공산당원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일부겠죠. 아주 일부겠죠. 한 20% 내외. 그래서 이제 그 공민과 인민의 차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분리가 되고, 그렇게 분리가 되면 공산당 내에서도 소위 분배를 놓고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우리가 인정한다는 단어는 강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나 분배 정책을 쓰는 국가들은 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미국과 로마,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서구적인 어떤 철학적 기반으로 국가를 형성한 미국,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정의의 개념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동양, 아시아계에 있어서의 함무라비 법전, 기원 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법 테두리 하에서 사회적 정의는 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이 재밌는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정의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70억 인구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정의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정의는 분배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정의를 찾는 것은 이 태양계 우주 운하에서 중력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권자가 모두를 다 통치하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세계를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의 생각에 그 엄석대라고 하는 친구,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고 한병태 같은 역할은 누가 했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군중과 대중과 국민들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 왔는지를 요즘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경제는 1987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우리의 자화상은 엄석대와 한병태, 그러니까 엄석대가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비리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런 형태의 87년을 보낸 다음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아부를 해왔고 이승만의 독재를 위해서 각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1987년 이후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건 뭐 보수의 정부가 들어섰건 변했을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했고 국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청문회를 하고 뭐 감사를 하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피를 돌게 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넷 앨런이 중국을 가고 블링컨이 중국을 가고 레이몬드도 중국을 가고, 그러면 정부 관계자만 갔나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팀 쿡이 중국을 가고 일론 머스크도 갔죠. 2달 뒤에 에론 머스크가 중국을 가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중국을 가고, 원천 기업들은 저렇게 지금 막 뭔가를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청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청에서 1년치, 10년치 생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생산할 거니까 너희도 이렇게 생산 계획 맞추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제도를 바꿔서
우리의 포맷에 맞춰라고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고만 살아온다면 그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네가 더 가져갔다, 내가 더 가져갔다.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는 직원들 모르게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해놓고 노조를 만들어서 따라서 우리는 전 사장의 어떤 부정과 부패를 우리는 무찔러야 된다. 노조를 만들고 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블랙홀이죠. 그래서 과연 경제적 정의는 존재하는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정의를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도생의 시계로 가야 되는데 그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려고 그러면 저한테 창과 방패가 제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놓고 봤을 때 창과 방패가 주어졌나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주어지고 방패라는 것도 안 주어져요. 대부분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기득권을 가진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기득권을 형성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가치나 사상의 가치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IRA 법안과 칩스 법안이 제정이 됐잖아요. 일본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 법안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근데 대한민국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저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다고 봐요.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2022년 7월 19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통화 수합 이야기만 하고 갔지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고 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경제 주체라고 하는 정부, 기업, 국민, 가계 이 세 개의 주체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거죠. 여기서 정의를 찾는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학교 폭력 사태가 났을 때 또 사회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 일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에 초등학교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정도로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이제 경제 정의는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담론을 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의는 무엇일지,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장 이제 큰 바람으로는 이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이 되어서 뭔가 다들 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적인 경제 정의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